안녕하십니까. 시사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2월 1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증시 3일 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특히 어제 밤입니다. 목요일 날 밤이죠. 미국 증시가 이미 알려져 있고 단발일 것이라고 봤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또다시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야 될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나스닥은 2.8%나 급락을 했죠.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람에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좀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걱정과는 달리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죠. 출발도 그랬고 마감도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로, 코스닥은 오히려 0.86%, 이 정도면 꽤나 탄력적인 그런 반등폭입니다. 그것도 3거래일 연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인 도움이 좀 있었긴 했겠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나름대로 다른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단발성 악재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그에 따른 적응을 좀 해내가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기간의 구조적 악재를 하더라도 그 악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악재에 의한 시장의 충격은 제한되거나 약화된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상황이 반전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현재는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묶어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증시의 4대 장세가 있습니다.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식인데요. 지금은 돈이 풍부한 금융장세, 시장이 매우 좋죠. 그 장세와 전혀 반대인 돈이 위축되고 거둬들여지고 그리고 위축되는 역금융장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장세라는 것이죠.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는 명목적으로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나름대로 실적, 펀더멘털이 가미되는 실적 장세로 조금씩 이제 전이 변환되는 장세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석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시장을 보면서 특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전통 산업주들이 비교적 괜찮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은 석유화학 업체들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하고요. 그리고 대한유활한 종목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아마 유가와 관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LG화학과 SKC까지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 맥점이 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석 플레이라고 했는데요. 정석 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판단 기준, 그리고 그 전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급에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2년 내내 외국인과 기관들이 초대규모로 매도했던 건데 금년부터 그들의 스탠스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또다시 꽃피울 수 있는 수급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어제 그제 발표됐던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고강도의 긴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인상하는 것은 인상하는데 0.5%포인트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인상론이 더 우세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물론 QT는 거론됐습니다만 현재 QT, 즉 양쪽 긴축은 당장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인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정도로까지 고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초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그 반대로 일반 개인은 1조 넘게 순매도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됐다는 건데, 그것도 미래의 긍정적인 시그널 예고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건데요, 러시아가 위장 철수를 했다고 하죠. 전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건데, 뭐 그것보다도 그럼 그 현재 정치적 관점에 따로 뉴스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WTI 가격이 오히려 2.03%나 내려갔어요. 한때 98달러까지 올라갔던 WTI 가격이 요 며칠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가가 그런 정도 찍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고전했던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제품가는 올라가지 못한 채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그에 의해서 뽑아지는 나프타의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에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바로 그 바람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지난 4분기 실적 및 금년 1분기 실적 전망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하지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종합석유화학업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LG화학도 있지만 LG화학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 종합석유화학체로 일단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현재 그런 종목은 대한유화가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단 이들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고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도 그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LG화학도 사실 본업은 석유화학이고요.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특히 LG ES가 떨궈져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비중은 높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죠. SKC도 아직까지는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사실 전반적인 현재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 동력 가치의 상당 부분은 동박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체 몸체 골격, 실적의 골격은 아직까지도 또 상당 기간 이쪽 POPG에서 기존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 이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재평가되는 어느 순간이 올 소지가 높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LG화학이나 또는 SKC가 그 부분 부각될 수 있는 수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위치가 괜찮아요. 더군다나 LG화학은 가치 대비 너무나 형편없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SKC는 아직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아직은 썩 좋지 못해서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돼서는 분명 모멘텀이 온다는 것에서 점차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고,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SKC는 단계적으로, LG화학은 그냥 한꺼번에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 유가의 하락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9월달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9.1%. 일단 이것만 보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지난 10월 달에 13.5%였다는 것. 그 이후로도 다달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현재 물가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음을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물가와 관련된 지금 뭡니까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광대한 지금 경제 활성화 정책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도 기존 전통 산업주들이 유망하고 거기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된다는 거죠. 포스코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 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아요. 28만 원 이하면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스코는 잠깐 볼까요? 28만 원 이하면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중국이 물가가 조금씩 진정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들은 지난 2021년 M2 증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고 지금 당장 요긴한 내용도 아니라서 빼도록 하고요. 자,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928, 2%가 넘어갔던 금리가 지난밤 미국 증시가 전쟁 위험이 불거지면서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려가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뭐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내려갔죠. 그 WT 원달러 환율을 1196원 역시 크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쟁 문제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되고, 실제 전쟁이 발발되면 한 번의 충격은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그런 충격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 좋았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어제는 개인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던 긴축과 관련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초대규모로 매수한 것과 반대로 대규모 순매도를 했죠. 자, 그들이 탈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 같으면 적극적으로 받거나 잘 안 팔거나 막 그랬을 텐데 최근은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신기술주들이죠. 위메이드, 또 다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한 달에 건너면 반도체도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해당이 돼요. 2차 전지. 일반 개인들이 힘을 내야 그래야 탄력에 나올 수 있는 대중적인 인기 파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때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동학개미들이 위축되어 있으면 당장은 탄력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주가와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가 조금 낮게 장중에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LGES가 아직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착시가 있다는 것이 약간 현재 우호적으로 나지만 LGES가 포함되면 원래는 좀 낮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베이시스를 갖고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장세 대응 전략은 일단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펀더멘탈 정석적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또 현재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심, 우량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죠. 높아심에서 꼰대 같은 얘기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주제인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난 20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은 280조, 사상 최고고요. 자, 영업이익 규모가 조금 아쉽죠. 51조 6천억 정도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52조 내지 53조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때 일회성 특별 비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면 원래 목표치나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의
만족할 만한 실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일단 일단락하고요. 자, 파트별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매출 94조 2천, 영업이익 규모가 29조, 상당하죠.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디스플레이가 31조 7천 매출, 영업이익이 4조 5천. 디스플레이가 만만치 않게 좋죠. 그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매출 109조. 반도체보다 매출은 더 높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13조 6천억 정도인데 반도체 절반에 못 미치지만, 하지만 이 성적은 대단히 좋은 성적입니다. 원래 10조 정도가 일반적이었고 12조 나오면 잘하는 건 거시됐던 건데 13조 6천억 정도로 나왔어요. 상당하고요. 소비자 가전은 4조 정도 나왔다는 건데 살짝 못 미치네요. 3조 7천억 정도. 또 하만 부분도 조금씩 개선됩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죠. 0.6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연도가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 58조 8,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중에 약 70% 정도 되나요? 70% 넘어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 약간 넘어가네요. 가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거죠. 무려 43조나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정점에 있었던 한 해였었거든요. 즉 현재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29조가 나왔으니, 향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9조보다 훨씬 더 높은, 뭐 43조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35조 정도까지의 영업이익을 금년 당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반도체 부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일단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2022년도 금년도 실적 전망입니다. 일단 전체 매출은 한 300조 약간 넘어가겠죠. 영업이익은 증권가 평균 54조 내지 60조 원 정도. 저는 60조 약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 61조, 62조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60조는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60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EPS는 작년 실적 기준 6,000원 정도에서 점프업을 하면서 7,000원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 이유는 고정 고정 자산이 많은 업체들은 어떤 특정 범위에 매출을 능가할 때, 그에 따른 능가되는 넘어서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돼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쪽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되는 매출에 따른 수익성이 좋아져서 EPS가 늘어난다는 개념은 약간 좀 어렵죠. 어쨌든 그리 돼서 EPS가 7,000원 정도, 이건 약하게 본 겁니다. 원래는 제대로 본다 했을 때는 거의 한 7,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디스카운트를 해서 7,000원 정도로 보고 7,000원 곱하기 적정 PER 15배, 그것도 채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나오는 결과는 10만원 약간 넘어가는 10만 5천원 정도, 계산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10만원 정도 전후가 된다는 건데, 이런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거의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으로도 금년 기대 수익률을 45%까지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 거죠. 안정적이면서 잘하면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망설일 이유가. 그리고 지금 그냥 답답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고요. 실적과 관련된 특기사항이 있는데, 일단 금년부터 원년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DDR5 차세대 반도체 D램 표준 모델이 된다는 거죠. 플래그십 모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DDR4 했었던 건데, DDR5 8GB짜리 D램이 금년부터 시험 생산이 아닌 양산을 한다는 거죠.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GAA 기술,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GAA 기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GAA 기술이 점로 만들어지는 3나노 파운드리가 금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 양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되면서 앞으로 양산되는 세계로까지 자리가 잡히면서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마련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누설 전류 차단 기술인 핀팩 기술, 핀팩 공정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GAA 기술, 그것도 인텔과 또 합작하는 기술로까지 발전되고 있죠. 자, 그렇고 다음은 HBM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PIM 기술, 프로세서 인 메모리, 즉 메모리 안에 일부 연산 기능이 접합된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병목 형상을 폰 노이만 병목 형상이다 하는 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반 메모리의 혁명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도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두 주자가 삼성전자입니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에 그 기술이 된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금년부터 이와 관련된 DRAM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금년에 서버용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지고 해서 DRAM의 전성시기, 즉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한다는 거죠. 최전성기는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DRAM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또 펼쳐진다 하는 관점에서 DRAM과 관련된 전망, 특히 수요는 늘고 공급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에 매출은 어느 정도 10몇 조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얻어지는 영업이익 규모는 그 십수년간 그와 관련된 영업이익 규모 고작해야 1조 내지 2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정도는 미미했다는 것이죠.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TSMC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초래했던 것이다 하는 건데, 금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매출도 적어도 30 내지 50% 증가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2배, 3배 높은 적어도 3조 내지 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년, 즉 현재 그동안 상당히 저수익을 냈었던 건데 금년부터 고수익화되는 원년이 바로 금년이다 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또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전자가 태어난다는 관점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꽤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43조 6조. 원래 연간 30조 내지 35조 뭐 그런 정도 투자했던 건데, 작년 한 해 43조 6조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했던 건데, 그 투자의 중심에는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택 라인과 시안 라인, 그것도 EUV 공정, 특히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장비가 한 대당 2,000억 정도가 된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인 EUV 극자에서 노광 장비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공정 장비가 PSK의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하는 건식 세정 장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평택 시안 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제1차 수혜 대상 중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PSK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PSK가 주가가 괜찮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쫓아가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현금이 100조나 된다는 거죠. 100조 순현금이. 그래서 얼마 전 연초인가요? 그때 그 실적 발표 그 당시에 공표했듯이 조만간에 메모드급 M&A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또 한 번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뭐 차량용 반도체 내지 AI 뭐 이런 쪽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메모드급 M&A를 통해서 재탄생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맛보게 된다는 건,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아마 뉴 삼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빠르면 금년 내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라면서요. 완전 국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급 관계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과 재작년 한 해, 특히 작년에 외국인들 13조, 기관들 연기금을 중심으로 6조 8천억 정도 해서 약 그들이 매도했던 21조 원 정도 순매도했는데, 재작년 2020년도에도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해서 그 2년 동안 그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했던 합계 금액이 약 35조 원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 2년간에 걸친 외국인 및 기관 그 매도세가 작금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특히 얼마 전 LG ES가 상장되면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만큼 그게 할당되는 비중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시총 상위주들의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동적인 기계적인 매물이 특히 연기금에서 나왔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들의 매도는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적은 실적대로 좋고, 또 뉴 삼성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능력도 장착되고 있으며, 또 비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에 획기적인 발전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수급과 관련돼서 과거 2년 동안에 막혀 있었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전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앞날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태까지 그래왔던 굳건히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느리다고 해서 답답해 할 필요 없고 불안해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그리고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간 최대 기대 수익률이 40% 이상은 되니까 못 먹어도 뭐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잘하면 그 이상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선택을 주저하거나 불안하게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보유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뚝심이 계속 밀고 나가고,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지는 그런 자세를 갖고서 정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